김준일 평론가님, 윤영중 대표님 모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 우리나라에 몰려올 정책적인 폭풍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이 사과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네, 이 사과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는 가장 명장면이 윤석열 대통령도 워낙에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저는 가장 명장면이 부산일보 기자와 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했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다시. 아니 사실 굉장히 그냥 평이한 질문이에요. 평소라면은 아주 평이한 질문이다. 그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까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했잖아요. 어찌됐든 제 잘못입니다. 어찌됐든 사과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2시간 넘는 말들 중에서 도대체 뭘 사과했는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뭘 사과했는지를 정말 다 듣고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박순봉 기자의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겁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나 필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실 리가 없죠. 예. 그리고 사과 요건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게 나의 어떤 잘못이다. 또 이게 나의 잘못이 뭐에서 비롯됐다. 방금 이제 뭐에서 비롯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탓이다. 예. 아니면 김건희 여사께서 너무 순진한 탓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에 대책이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저께 TV조선 보도가 나왔는데요. 휴대폰을 바꾸겠다. 예. 아마 그 정도가 재발 방지 대책인 것 같은데 물론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도 뭐 일정을 삼가고 있었으니까 뭐 앞으로도 그 연장선상에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 담기지 않았고 이 사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유명한 책이 한 거 있는데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좀 된 책이긴 한데 이 기모라는 분과 정재승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동안의 사과가 잘했던 케이스들과 잘못했던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사과 요건들도 잘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책 다시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기자회견이 사과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 뭘 사과한 건가요?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이런 것을 걱정 끼쳐드린 거는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요거인 것 같아요. 처신이 문제가 있다. 본인은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고 명태균하고 연락한 것도 뭐 기억도 안 나지만은 설령 그거를 연락을 했다라고 봐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내는 닥쳐라다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이번에. 순진한데 악마화됐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특검은 이거는 반 헌법도 반 위헌적이다.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거고 정치 공세다. 정확하게는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하여간 처신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데는 두 가지 원인을 어저께 제가 그 기자회견 보면서 찾았어요. 하나는 휴대폰, 하나는 국어사전. 이 나라가 이게 둘 다 떠오르네요.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은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은 두 개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데는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국어사전을 만든 곳과 휴대폰 제조회사를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국립국어원. 예, 국립국어원 그리고 뭐 이게 갤럭시 같아요. 삼성전자든 뭐 아니면 SK텔레콤이든 빨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기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자체가 저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것은 검사로서 알게 됐잖아요. 그것도 저는 사실 특검 때문에 알게 됐어요. 박근혜 특검 때. 근데 그분이 본인이 특검 수사를 하던 분인데 국회가 이런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하는 나라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요거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조금 이해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회가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특검은 국회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한변협이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해가지고 같이 추천을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추천된 인사 중에서 보통 한 2명이나 3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임명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적을 하는 거는 여당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을 빼고 야당끼리 추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은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부적절한 인사, 예를 들면 너무너무 친윤인 뭐 이를테면 전직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을 특검 후보자로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 나왔으니 이게 이제 상권 분립의 위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니들이 국회가 지금 마음대로 지금 줄여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드루킹 특검이 야 3당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박근혜 국정농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은 어쨌든 민주당이 한 거니까. 근데 국민의힘 계열이 했던 자유한국당이 했던 드루킹 특검, 제일 유명했던 드루킹 특검이 야당끼리 했어요. 여당이 빠졌어요. 그럼 그거는 왜 그때는 왜 반헌법적인 행동을 했나요? 국힘은?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과거 행적이나 과거 검사 윤석열로 다 반박이 가능하다. 네. 그 특검위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어제쯤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뭐 이거 기대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 당연히 기대 안 했죠. 그 동안에 이제 해오신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제는 좀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특검의 위헌이고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특검제도 운영한 나라가 없다. 라는 이제 발언인데요. 굉장히 이제 불만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바로 반박 질문이 안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특검 제도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것은 한국의 검찰이 가진 권한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형태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누리고 있지 않은 권한들을 검찰이 누리고 있고, 한국의 특검 제도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고 또 자주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요. 특검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에요. 특검이 성과를 냈던 이유는 왜 성과를 냈을까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 특검에 가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일사부재리가 검찰 수사에서 왜 나와요? 진짜 이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한 번 재판에서 결론을 낸 사건을 다시 이제 재판하지 않는다. 이미 한 번 일사부재리라는 건 그 원칙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검찰 수사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된다면, 진짜 검찰 수사에 적용이 된다면요, 이명박 대통령의 뭐 다스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이미 다 수사를 했던 사안들이에요. 수사에서 다 무혐의, 불기소 다 했던 상황인데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징역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것인지, 물론 저는 상당히 노림수가 있는 발언이었다라고는 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여당에게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특검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논박이 오고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특검 얘기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라면은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건희 씨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고 이 헌신적으로 나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했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를 지난번 기자의 간담회 하고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이제 좀 뭐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뭐 여러 방송에서 이번 주 초나 뭐 이럴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박절하지 못하다 시즌 2가 될 거다. 뭐 거의 이제 그 수준은 박절 대신 순진이 나왔을 뿐이지만 거의 이제 그게 된 건데, 저는 그 대통령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 그리고 마인드를 좀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한 어떤
미화? 자기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아직도 대통령 후보 2년 반이나 지났지만은 후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제 예시를 든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입당 원서 냈을 때 그때 이제 언론에 입당 원서가 공개가 되면서 윤석열 휴대전화가 공개가 돼가지고 3,000통의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격려 문자가. 그거를 김건희가 여사가 이제 밤에 자는데 자기는 자는데 그거 다 일일이 감사합니다 보냈고 거기서 미쳤냐 너 왜 지금 그거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호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후보 시절 얘기를 해요. 후보 시절에 물론 이게 명태균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은 계속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광판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후보 시절부터 전광판 보지 않고 대통령이 돼서도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시원하게 어퍼컷도 하고 막 여기 가면은 막 대중들 환호 지르고 막 이랬던 그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야구에 빗대서 얘기해서 야구 선수, 운동 선수에 빗댔으니까 전광판을 후보 때는 보지 않아야 되고요. 대통령 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후보 때는요 선수고요. 대통령은 감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람들을 요새 선수들을 요소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지금 만약에 희생번트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점 차다 뭐 이렇게 하면은 희생번트를 대든 뭐를 대든 이렇게 희생 적시타를 날리든 뭐 도루를 더블 스틸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해야 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상황 인식이 돼야 되는 건데 계속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광판 안 보고 그냥 이 공만한 쳐가지고 홈런을 날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정말 그립구나. 그래서 빨리 저는 그걸 보면서 빨리 이분을 대통령 하는 게 별로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본인도 빨리 자연인으로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다시 선수로 만들어드려요. 뭐 선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모든 국민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도 빨리 자연인으로 좀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뭐 불철주야 잠도 못 이룬다고 대국민 아마 초두에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만들어드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소우레니님 감사합니다. 예, 티켓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댓글 다시면 티켓 보내드리니까 계속 달아주세요. 방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선수와 감독 비유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전광판 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 전광판 봐야 되고 금융 전광판 봐야 되고요. 지금 지표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떤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다시 좀 이렇게 개선시킬 것인지 전광판을 면밀히 보고서 지금 전략을 세워도 모자를 판에 아무것도 전광판을 보지 않고 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와 진짜 이거는 그 보통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그 휴대폰 얘기하셔가지고 또 생각났어요. 그 선거 때 내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돼가지고 3,000개씩 문자가 들어오는데 밤에 새벽에 보니까 아내 김건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다 보고 답변을 하고 있더라. 저 깜짝 놀랐는데 혹시 가족들이 본인 휴대폰에 대해서 대신 답하고 그러세요? 누구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남편 윤석열 후보 뭐 대통령 시절에도 봤는지 모르겠으나 후보의 휴대전화를 쉽게 보는데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제가 아내 휴대폰을 볼 수도 없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제가 딸이 있는데 딸내미의 휴대폰을 보자고 뭐 저는 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얘가 이상한 거 볼까 뭐 나쁜 거 볼까 그러고 야 휴대폰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상한 거 보는지 자 휴대전화 내놔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에피소드인데 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이런 거구나. 저는 이거를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까 제가 후보 시절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뭐 이렇게 보낸 것도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미담으로 가족끼리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또 선거는 얘기하니까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미담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뭔가를 개입을 한다든지 뭐 그 의혹이지만은 선거에 개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정에 이렇게 지시를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등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 얘기를 해요. 유경수도 야당 뭐 정권 내 박정희 정권의 야당 역할한 거 아니야? 근데 자 보십시오.
이거는 유경수를 얘기한 거는 전략적으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보수층의 같아요. 어떤 향수, 네. 박정희의 향수를 끌어올린 건데 보수층이 저희가 보기엔 이건 악수가 되는 게 뒷목 잡고 쓰러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경수가 선거를 선물로 저기 공천해 줬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아니면 유경수 라인이 박정희 청와대에 있었습니까? 유경수가 마포대교에 가가지고 갑자기 교통 다 막고 공무원들한테 경찰들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그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막 갖다 쓴다. 그러니까 이상한 비유를 막 갖다 쓰니까 듣는 사람도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정성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이어서 나갑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거 마침 본인이 미담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에게 뭐 밀려드는 뭐 너무 뭐 축하, 뭐 격려 이런 문자들에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줬다, 뭐 이런 미담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했던 여러 발언들 중에서 뭐 아내가 자기 일종의 사칭이잖아요. 예, 본인이 아마 문자 받는 사람들은 대통령 윤석열 본인이 이렇게 답변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식의 일종의 사칭 또 이런 권한 남용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지 않나.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거의 모든 그 논란적 사건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최상병 그 해병 사건에서도 왜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구명을 하려고 대통령이 했느냐. 나중에 밝혀진 건 다 이제 금융 패밀리들, 주가조작과 사건과 관련된 또 패밀리들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천 개입 논란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나와야 되는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저는 김영선 의원이 도대체 왜 자신의 월급 절반을 월급 세비 반띵 사건을 절반을 왜 명태균 씨에게 줬느냐. 예. 물론 강혜경 씨의 증언으로만 나온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러면은 아무런 공천 개입에 대한 대가성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월급 절반을 갖다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사람한테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도대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평이한 질문이라도 한번 던져봤으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이고 김건희 여사가 아마 이런 습관적인 일들로 인해서 본인이 자신의 권한을 좀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휴대폰 들여다본 거 뭐 이런 게 국정농단이냐 총칭해서 이렇게 반론을 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사실 태블릿 PC였는데 태블릿 PC 안에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국정농단의 하나의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포인트에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그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같이 하고 있었다 내지는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게 국정농단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때문에 휴대폰 사용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때 그 예시는 후보 시절 얘기고요. 지금도 그러면 계속 휴대폰을 보고 대통령을 사칭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뭐 추론하자면은 뭐 임성근 사단장 구명도 뭐 이거 여사가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 그런 게 비일비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국정농단인지 아닌지는 파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는 찐사랑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그래서 아내는 순진한 사람 나는 오케이. 매정하지 못해서 명태균하고 연락 온 거 계속 받은 사람 뭐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검사 윤석열이 했던 수사와 이 결론으로 굉장히 이제 사법적으로도 허들이 높아지고 정치적으로도 허들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명태균 씨 이야기를 윤영중 대표님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김준일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월요일에도 좀 이야기하던 게 있어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뭉뚱그리면서 쭉 넘어갔잖아요. 이번 이 담화에서. 근데 명태균 씨 오늘 검찰에 출석했죠. 출석해서 진술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제가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미리 말하면은 명태균 씨가 출석해서 진술하는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검찰이 그걸 담당한 검사나 수사관이 질문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건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8일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기에는 왜냐면 대통령 뭐 외교 순방 일정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명백하다고 보고요. 어제 명태균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경솔한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께 뭐 사과드립니다 이런 거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대통령 기자회견 안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말이 끝난 것 같아요. 입을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의 중심으로 보면은 대통령은 명태균을 통화를 했지만은 그때 3,000통 뭐 수백 통이 전화가 왔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공천을 뭐 준 적이 없지만은 줬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도 명태균의 집에 압수수색할 때 정치자금법으로만 했지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1억 2천만 원 뭐 해서 돈을 3명한테 받은 거는 지금 압수수색 명단 그 사유에 있었는데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누가 메신저였든 그 지금 변호사가 황우여 로펌에서 나간 김소연 변호사라고 이분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창원에 있는 지금 명태균을 지금 변호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메신저가 이거는 추론입니다. 메신저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권에. 김소연 변호사는 이분은 그 당원이었거든요. 지금도 당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출마하려고 계속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준석 뭐 저격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성상납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직접 참전했던 뭐 거의 이제 그 선수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정황적으로 추론적으로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세웠고 검찰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고 명태균도 그러니까 이제 바짝 엎드려 가지고 다 사과하고 제 경솔한 말로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건 외견상으로는 국민들한테 하는 것 같지만은 여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경솔한 말로 경솔하게 말로 상처 입은 분들 중에 경솔하게 핸드폰 까가지고 이래가지고 여사님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빠 뭐 이런 거 다 까졌잖아요. 지가 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살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 송명국님, 정우님 안드로메다로 간다뇨. 감사합니다. 티켓 보내드릴게요. 네,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문제다 이런 얘기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그나마 검찰이 수사라는 것을 뭐 의미 있게 할 때가 그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를 구속하지 마라. 나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내왔어요. 나를 만약 건드리면은 어떻게 되냐? 대통령을 한 달 안에 탈시킬 수 있다. 아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과 대통령을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얼마나 희한한 행동들,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검찰과 대통령을 협박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게 놔두고 이 메시지를 조율하면서 그동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걸 보면요. 톤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이 메신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톤 조절이 계속 되기 시작하면서 이 검찰 진짜 말 그대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는 완전히 이제 오늘 김 여사한테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보면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잘 주고 말고 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뇌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검찰이 바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음 정권이나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매듭짓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이 검찰이 했었던 수사농단에 대한 진상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의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메신저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톤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정책 이야기도 몇 가지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우리 정책이 경제단데 네, 정책 얘기해야지. 정책 얘기해야 돼요. 그냥 끝나겠어. 잘못하면. 벌써 일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는 바로 끝내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지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기존에 했던 거를 이번 여기에서 뒤집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무기를 지원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우회적으로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손 뗄 테니까 우리는 덜 지원할 테니까 니들이라도 나토 지금 다른 유럽 회원국들도 지금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잘했어요.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거의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트럼프 됐다고? 갑자기 우리는 지원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어쨌든 올해 내에 어쨌든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만나겠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거기에서는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확고하게 의지를 밝히는가 중요해요. 원론적인 얘기만 나온다라는 거는 트럼프 1월 20일에 이제 시작하면은 아예 틀어버릴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참모들의 바보는 아니에요. 참모들의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맞춰 나가려고 할 겁니다. 네. 통화는 벌써 했잖아요. 당선이 나고 네. 그렇죠. 트럼프 당선이 나고.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한다면 어제 발언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분명하게 뭐 무기를 갖다 제공하겠다라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 네. 북한이 거기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또 트럼프가 집권을 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끝내겠다는 거. 예. 그 지원을 멈추는 거는 거의 뭐 이 전쟁이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안 상황인 되는 거죠, 거고.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푸틴과 맺어왔던 관계들 그런 것들을 또 따진다면은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랑 마치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자기가 트럼프랑 케미가 잘 맞을 거다. 즉흥성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그냥 즉흥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계산된 즉흥성이고 그러게, 맞아요. 정말 이익을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보기에는 털어먹기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형국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빈으로 초대해가지고 약간 대우를 해주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대우를 해주고 이런다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방위비 분담이든 뭐 그 이상이든 지금 뭐든 다 자신의 이익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까. 우리의 이익을 내주는 거죠. 네, 우리의 우리 거. 이익을. 예, 자신의 이익. 맞아요. 지키기 자신의 위해서.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맞아.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것을 얘기네, 양보할지 중요한 그런 얘기야.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걸 굉장히 그 눈에 불 켜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좀만 첨언을 하자면은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친분을 과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골프 카트 자기가 맞아. 운전하면서 굿드라이버. 그 사진 기억나요. 어깨 동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영국산 소에 주로 영국산 전 세계 소들의 광우병 파동이 있었고 전 세계의 국가들이 18개월 이상 된 소와 그리고 소 부속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입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타격을 입으니까 한국이 전격적으로 내가 조지 부시 친구인데 이명박이 갑자기 수입하겠다고 해서 광우병 파동 한국에서 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래서 촛불 시위로 이어진 촛불 거죠. 시위로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제 뒷산 올라가서 아침 이슬 뭐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 이슬 들었다고. 이게 굉장히 저는 데자뷰 같이 떠오른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친한 척 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트럼프는 얘기했듯이 즉흥성이 있지만 그 즉흥성은 계산된 거고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이 되거나 경제적인 이득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100억 달러. 100억 달러는 솔직히 13조 원이 말이 돼. 13조 6천억이 말이 됩니까? 지금 1조 한 3천억 원 뭐 되고 내후년에도 1조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협상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덜컥 받아버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사실 자기도 아니잖아요. 자기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적 마인드라는 게 윤석열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게다가 참모가 김태우야. 이게 되게 저는 심각합니다. 김태우부터 잘라야 돼요. 김태우부터 잘라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바뀐 기조가 진짜 보이려면 김태우부터 잘라야 돼요. 지금 안 김태호 바뀐. 차장은 어떻게든 미국에 매달려서 같이 가야 한다. 뭘 내주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는 있죠. 친미주의자고 친일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일.
그 사람이 저기 논문 예전에 썼던 거 보면은 일본하고 상호 군수 조약 맺어야 된다고 논문에 써놨어요. 군사 동맹 수준으로 군사 가자는 동맹에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상호 군수 조약은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하면 이제 오면은 우리가 물자 대주고 우리 군대가 만약에 일본 땅 밟으면 물자 대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군대 이제 거의 스와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아직도 앉아 있다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예. MB 때 그래도 당시 쇠고기 협상을 이렇게 무리하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미 FTA를 조기 타결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경제 747 공약도 지키려는 그러니까 나름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보수 정부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보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있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또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랑 단순 비교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수가 아니죠. 네. 진보의 오야붕. 문재인 정부의 충신. 트럼프 당선이 나고 통화한 내용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들으셨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통화한 내용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눈에 들리는 게 조선업 얘기를 했는데 어제 최승병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미국의 해군이 너무나 약해져서 지금 미국은 지금 이 해군의 군함을 수리조차 못한 상황이래요. 제조업 기반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제조업이 필요한데 한국의 조선업이 거기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활용해서 해군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노림수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들 얘기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포인트가 딱 들렸어요. 사실 이게 너무 짧은 통화라서 여기에 저는 큰 의미를 두기는 좀 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의례적으로 사실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한참 이제 대선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본격적 캠페인 시작했을 때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가 밀사처럼 가가지고 그 트럼프 후보 측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직 총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너희한테 줄을 대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동맹 그러니까 미일 동맹 그렇게 강고하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제 작업에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그나마 트럼프랑 가까웠거나 트럼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자주 되고 이런 것들이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활용을 못해요. 이게 너무 진짜. 적대적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도 써가지고 이거를 써야죠.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권은 뭐 사실은 그거는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박근혜 사람 썼느냐 다 적폐니까 서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아쉽다. 뭐가 됐든. 지금은 국익을 중심으로 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안이 아까 방위비 분담금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 FTA 다시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랫동안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해왔던 거고 그리고 IRA 보조금 이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 지으면 지금 뭐 수십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 9조 주기로 했던 건데 이거는 뭐 거의 깎일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협상의 대상이잖아요. 이런 거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이든 정부 때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한 건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 일본에게 여러 이제 그 많이 내주는 듯한 뭐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일본에게 내주는 것의 노림수가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좀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오랜 염원이었거든요. 한일 동맹 체계, 특히 군사 동맹 수준을 격상시켜가지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전략 지역으로 삼는 게 굉장히 미국의 이해랑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미국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지렛대가 아닌가라는 초반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얻어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도 더 굉장히 고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 나오는 뭐 칩스법, IRA, 뭐 한미 FTA 이런 사안들이 다 굉장히 지금 불확실해요. 물론 IRA에서 한국이 받을 수 있는, 특히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이런 것들 분명히 깎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보호무역주의예요. 저는 이제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은 둘 다 이제 조폭인데 하나는 약간 기업화된 조폭 뭐 이런 느낌에는 한쪽은
그러니까 일단은 우통부터 까는 거지. 그러니까 빤스만 입고 덤비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문신 여기 착하게 살자. 뭐 거의 그 수준이니까 트럭 민주당은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주식회사 만들어 놓은 조폭 요즘 조폭이 다 선진화돼 가지고 다 법률 들이대고 막 이런 거면은 여기는 다짜 못 짜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딱 쓰고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 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막 저는 이게 진짜 신박했는데 듣고 보니까 설득된 게 있어. TSMC도 이제 보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대만 지금 중국이 침공한다라고 하는데 니네 나라 너 TSMC 너희 망할 거 아니야? 야 그래서 안전한 미국 땅에 지금 들어와서 공장을 세웠는데 니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니들한테 돈을 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거 그럼 삼성전자한테도 똑같이 해요. 야 니네 한반도 지금 언제 지금 거기 머리에 폭탄 떨어질지 모르는데 야 삼성전자 니들이 돈 내야지. 현대차도 똑같아요. 난 근데 들으면서 설득이 되더라고. 협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현대차도 막 감세 엄청 받으면서 가서 공장 투자했는데 그거 뭐 다시 세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다. 사실은 가뜩이나 저쪽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고용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돈이 미국에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뭐 기업으로 보면은 그게 기업이 돈을 번 거긴 하지만은 지금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오르는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게 지금 그 현지에서 있고 뭐 여러 개 뭐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환율도 굉장히 걱정된다 지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죠. 네. 또 이제 진짜 시간이... 기지개 켜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김학균 센터장님이 금방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거라서. 네. 지난 8월에 대통령께서 아마 그 민생 브리핑이셨나요? 아마 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영국의 어떤 언론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성과를 나열하면서 이 경제가 이렇게 좋은 거를 한국인들 본인들만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소개하면서 한국 경제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표현을 하셨는데 어제는 블록버스터급에서 이제 기지개로 키는 걸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됐네요. 톤 다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말도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황당한 경제 인식인가.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작년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수출이 작년보다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나오고 지금 우리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내수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수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감세, 지금 세수 펑크 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재정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수단들 중에서 이 내수가 단계적으로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저는 이 결국에는 우리가 김건희니 뭐니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많지만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파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이 결국 국민들의 민심은 이 경제와 살림살이 때문에 저는 더 난리 날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거라고 보고 김준임 평론가님이 어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지킬 거다. 임기 지키고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임기 끝까지 한다고. 지킬 거다라고 그럴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높다. 한 80% 된다. 그렇게 저는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끌어내릴 만한 이 검찰이 또 특검이 안 되니까 끌어내릴 만한 아주 그 특정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 못 지킬 것 같다. 국민들이 분노할 것 같다. 이 어제 기자회견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는 이제 바이럴의 시작이에요. 바이럴의 시작. 계속 바이럴돼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못 지킬 것 같다. 평론가님은 마지막으로. 어제 저 윤석열 대통령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내수 진작 방향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혹시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생 지원금이라도 주나 그 뒤에서 얘기한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나 전기세 보조, 택배비 지원이 있다. 이건 누가 택배비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영업자가 서울은 5개 중에 하나가 지금 폐업이에요. 무슨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조금인데 저는 희망의 단초는 봤어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이제 건전재정을 외피를 쓴 이 감세 이거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인데 3분기 경제성장률 0.1%, 2분기 마이너스 0.2 기록했는데 이래도 안 한다고? 그럼 제가 보기에는 다 진짜
들어가야 돼요. 한강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관료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 한마디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경제 이렇게 블록버스터급입니다 하면은 재정을 많이 쓰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딱 되는 거여서요.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돼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말씀대로 톤다운을 한 것 맞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진짜 유일하게 내가 재정을 좀 유일하게 쓸까? 기대를 하는 게 요거야. 요거. 건전재정 기조를 조금 바꿔볼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댓글 중에서 승령공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핵심은 소수파가 국정 운영하려면 전광판을 잘 보면서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네, 그 다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수파가 집권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정부 사람이라도 트럼프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으면 데려다 외교 참모를 쓰고 경제도 건전재정 내가 굉장히 많이 주장하긴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재정을 투입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국정쇄신이 아닌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두 분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정치 얘기를 시작했지만 훈훈하게 정책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